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논술이든 토론이든 면접이든 질문이 주어졌을 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물어봤을 때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한다 그럴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정의라든지 개념, 법의 이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게 갖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를 하는데요.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울피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항구적인 의지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그 항구적인 의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 정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정의는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선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성은 우리가 감정 또는 감성에 대립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친구가 싸울 때 야 감정을 죽여 이성을 찾아 너 왜 이러니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이성 그런 뜻도 이성이 있지만 여기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굳이 제가 정의를 하자면 이성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의의 본질은 공동의 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처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 동양의 공자가 정명사상을 이야기했거든요. 정명사상. 그 정명사상하고 플라톤이 말하는 그 자기의 어떤 분수를 지키는 거하고 의미가 거의 유사해요. 같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죠. 무슨 말이냐면 공자의 정명사상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예요. 뭐답게죠. 각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직분을 거기에 맞게 뭐답게 행동을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맡은 바 임무 또 직업에서 주어진 임무,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에서 그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덕은 어떤 일종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덕스럽다 이런 거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넷으로 나누고 그 정의, 4개, 덕을 갖다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인데 그 정의의 본질은 공동,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거다. 공자의 정명사상과 굉장히 유사하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여러분들이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할 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죠. 그럼 상사는 상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그거 정명사상이라든지 플라톤이 분수를 지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걸 분명히 상사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거 아주 자기의 그 소신이 있는 발언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정의는 평등이다. 정의로운 사회다. 어떤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라는 거죠. 사실 완전한 평등은 이루기 어렵겠지만 정의의 본질은 평등인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다 무조건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정의에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는데 평균적 정의를 그러면 지금 정의를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어요. 배분적 정의로.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의가 평등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적 정의를 정의로, 그러니까 평등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정의가 평등을 하니까 평균적 정의는 무슨 평등이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죠. 절대적 평등 또는 형식적 평등이죠. 투표권을 한 사람당 1인 1표씩 주는 거죠. 잘생기든 못생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 뭐 요즘 신분이 평등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게 평균적 정의죠. 배분적 정의를 평등으로 바꾸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최근에 그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탈 코르셋 운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왜 화장을 해야 되냐 이거죠. 남성은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어떤 편견으로 바라보고 여성은 날씬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여성이 그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그 여성의 그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투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 완전한, 아직까지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질 않다. 그런 면에서 이 여성들이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게 결국은 그 평등에 있어서도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투표권, 이런 선거권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그 법 앞의 평등은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좀 더 해준다?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그거는 그러면 정상인에 대한 차별 아니냐? 그렇죠. 그걸 형식적,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형식적, 절대적 평등의 위반이죠. 그러나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을 잘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막연히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이지만 용어를 이런 걸 써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벌써 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다른 것은 다르다는 거죠. 능력이 다르니까. 능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능력이 좋고 나쁨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대접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배분적, 거기에서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더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거, 그것도 그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법의 이념인데요. 우리가 상사가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본인의 소신과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주장을 이야기할 때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법의 이념에는 법의 이념의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세 개가 있거든요. 법의 이념의 세 가지. 거기 첫 번째 정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목적성이죠.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에요. 자, 정의는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그러니까 정의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평등이라고 얘기합시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평등은 꼭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러니까 법의 이념이니까 법이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느냐. 그 정신이 뭐냐 이거죠. 법의 이념은, 법의 정신은.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요. 이 법이라는 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기준을 말해요. 한목적성은. 이 한목적성은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법에 국민이 원하는 거, 그 국민이 원하는
추구하는, 국민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의 가치 또는 기준을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트렌드에 따라. 시민혁명, 여러분들 시민혁명은 뭐죠?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은 뭘 쟁취한 거죠? 자유와 평등 박애인데 특히 자유를 쟁취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트렌드가 뭐가 돼요? 뭐가 트렌드의 시대적인 흐름이? 자유잖아요. 자유니까 그 자유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뒤에 시민혁명 이후에 경제정책도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절대왕정은 뭐예요? 중상주의.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거. 간섭에서 자유로 넘어오는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트렌드가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 법도 그 자유를 뒷받침하는 법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게 자유니까 자유의 정신을 반영한 법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목적성이 그 당시에는 자유인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요, 이 법이라는 건요, 그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걸 질서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법에 따라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조폭한테 위협을 당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서 그 조폭을 혼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징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한테 사기쳤다 이래가지고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약을 먹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법이거든요. 잘못된 법을 가지고 나를 독약을 마시게 사용을 시켜? 그 독약을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갖다가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적용된 법이 악법, 잘못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오마이 딜리셔스는 아니겠죠. 근데 마셨는데 왜 마셨냐 이거죠. 악법인데. 소크라테스 생각은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나를 사용시키는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 해서 그 법을 거부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무슨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하자 그러면 그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즉 법의 이념 중에 법적 안정성이 깨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법이지만, 비록 악법이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약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법의 이념 중에 뭐를 제일 강조했을까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거죠. 악법도 법이라는 그 말에서는. 그렇죠. 자, 근데 이 법의 이념 세 가지는 보완적 관계예요. 어느 걸 갖다가 꼭 배척해, 꼭 그렇게만 배척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정의는 법의 형식 구비 여부를, 법의 형식을 결정하고, 한 목적성은 법 내용이 타당한가, 정당성 여부를 결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법 효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효력의 인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일반화 성향을 띠고 한 목적성은 개별화 성향을 가지고, 정의와 한 목적성은 이념적인 것이고, 법적 안정성은 사실성에서 도출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까지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의 이념 세 가지, 정의, 한 목적성, 법적 안정성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위반하기를 상사가 강요한다라든지 주변에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분들이 법의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법의 이념 중에서 뭐 한 목적성을 강조한다든지 정의를 강조한다든지
저는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라는 게요, 보세요. 객관적인 구성 요소도 있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거는 여러분, 뭘 보고 같은 민족이냐 이거야. 그건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요. 객관적 요소는 풍습, 언어, 종교, 정치, 경제, 혈연 이런 거예요. 근데 주관적 구성 요소는 이런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 우리는 같은 식구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풍습이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너와 나는 같은 가족이야, 같은 운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 민족주의가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를 사실은 이 객관적 요소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풍습, 언어가 같으면 무조건. 그러나 요즘은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가 객관적인 요소 못지않게 주관적 의미를 강조해요. 같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사회적인 삶의 기본 단위로서 다른 민족에서 자기네 민족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는 여러분 그 시대별의 트렌드인 사상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맹목적 애국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민족주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분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민족주의가 어떤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상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비로소 그것은 좌파도 될 수 있고 우파도 될 수 있지, 민족을 우선하는 민족이라는 그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사상은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경향이죠. 근데 그것이 민족주의가 사회주의하고 결합을 했느냐 자본주의하고 결합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민족주의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립하는 주의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족주의 많은 얘기를 하는데 민족주의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민족주의를 지향해요? 어떤 민족주의 쪽으로 가야 되느냐? 닫힌 민족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고 소중히 하지만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 못지않게 우리 민족과 같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민족을 인정하고 외부 세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열린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배타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인데 자기네 민족만이 최고고 다른 민족의 아픔이나 그 어떤 고통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열린 민족주의는 자기네 민족을 사랑하지만 다른 민족들도 우리 민족 못지않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열린 민족주의인데 닫힌 민족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 이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민족주의는 자기네 민족만을,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배타적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는 또 우리가 지양해야죠. 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열린 민족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 국가를 뛰어넘은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기뻐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을 규정짓는 요소에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언어나 풍습 이런 게 같지 않아도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같은 민족,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민족을 규정하는 요소 중에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민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는 그 데모스하고 크라토스의 합성어인데 이 민중의 지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존경받아야 할 엄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그 헌법에서 소중한 가치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치 사상이고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 정치를 하면서부터 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는 영토가 좁고 인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요. 물론 시민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그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있죠. 어찌됐든.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규정된 법은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실제 정해가지고 사용되는 법이죠. 그러나 실정법에 엄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모법에 해당된다 그러죠. 모법에 해당되는 게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자연법 밑에 보면 자연법 사상은요, 이 실정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정법으로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자연법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실정법은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은 뭐 처벌한다, 뭐 징역 몇 개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정법은 모법인 자연법, 엄마 아빠 부모의 법에 해당되는 자연법에 따라서 실정법을 규정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정법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독재헌법이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법 사상의 대표적인 게 천부인권설이 있는데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천부. 그래서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불가침 불가양, 침해할 수 없고 돈 받고 팔 수도 없어요. 불가양, 양도도 안 돼요. 그래서 자연법 사상은 천부인권설이 그 자연법 사상의 바탕이에요. 실정법은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인 자연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요. 실정법의 모법이 자연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실정법이 잘못된 법들은 뭐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법 그 자체에 그 위반되면은 당연히 그 모법인 자연법이 위반되면 안 되니까 실정법은 개정돼야 되겠죠. 폐지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설입니다. 이 사회계약서는 우리가 정치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건데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합리적인 이성의 소유자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게 이제 천부인권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즉 이 사회계약설이요,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나의 자유와 권리처럼 동등하게 존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사회계약설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사회계약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어요. 자, 사회계약설은 제가 정치 시간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또 정치 과목을 안 듣고 제 이 논술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계약설은요, 국가 성립에 관한 이론이에요. 국가계약설이라고도 하죠. 국가가 없는 상태는 홉스는 투쟁 상태라 그랬죠. 그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는데, 자연 상태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한테 경찰권, 군대권을 줘서 조폭을 때려잡아야 된다.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래서 그 국가한테 그래서 왕한테, 그 국가가 왕이라는 거죠. 국가가 그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조폭 같은 애들을, 그걸 국가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국가가 왕이라는 거죠.